네, 정인태의 베트남 사업 이야기. 네, 베트남은 이제 코로나가 종식 선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라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베트남에서 제가 16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저는 베트남에서 한국을 이렇게 오가면서 한국에도 사무실이 있고요. 그래서 베트남에도 사무실이 있어서 오가면서 했고 또 어, 한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몰타, 뭐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과 관련된 그러한 업무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교육 공무원이었고요, 한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 베트남에 왔습니다. 그 베트남에서 피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한국 사람도 그렇고 베트남 사람도 그렇고 이 둘 다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먼저 한국 사람들 먼저 얘기해 볼까요? 제가 베트남에서 만났던 한국인들, 어, 일단은 한국인들 중에 열심히 사시고 이런 분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자기 시간 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요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들 조심해라라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무슨 뭐 대기업을 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에 와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꿈을 꾼 거죠. 저도 이제 베트남에서 교육 기업을 만들어서 교육 기업을 발전시켜 가지고 이제 그 전문 대학교죠. 전문 대학교, 전문 직업 전문 대학교를 만들자, 직업 전문 대학교를 만들자라는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뭐 저도 이제 뭐 그런 뭐 자영업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주식회사 법인을 만든 거예요. 베트남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국어를 가르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어를 가르칠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어 교사들을 구하는데 한국 교사들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어 교사다 그러면 저도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있고 국어교과를 졸업해서 또 국공립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공무원을 한 거고. 뭐 이렇게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찾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대학교들도 보면은 누굴 그냥 베트남에 와 있는 교민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강사로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베트남에서 한국어 강사비가 많지가 않아요. 한 시간에 뭐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4년 전, 3년 전만 해도 그냥 5만 동 정도 주더라고요. 대학에서 5만 동. 네? 그리고 일반 학원들에서는 8만 동을 줬어요. 8만 동. 8만 동이니까 4천 원 정도 한 시간에. 그러니까 굉장히 뭐 택시값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이제 제 그 한국어 센터에 아르바이트생이 찾아왔어요. 자기가 베트남에서 베트남어를 공부한다 그러면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면서 하고 싶다. 이게 대단해 보였어요. 젊은이가 20대 젊은이가 이렇게 참 자립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기회를 줬는데 나중에는 학생들을 빼가고 자기가 또 센터를 만들더라고요. 뭐 지금은 뭐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당시에는 조금 좀 황당했어요. 좀 그런 경험이 있었고 두 번째 스토리를 보면은 한국에서 취업을 못한 분이에요. 한국에서 취업을 못 해가지고 베트남에 와서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는 분인데 근데 사람은 참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같이 맥주도 마시고 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베트남 여자 애인을 사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동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렇게 베트남 여자분하고 이렇게 사시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결혼도 못했고 그 여자분하고 그 여자분은 다른 한국 사람하고 또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분도 보면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거의 40대가 됐는데 한국에서 좀 뭐라 그럴까 적응을 못하고 취업을 못하고 베트남에 도피적으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사례를 또 들어보면은요. 베트남에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냥 저는 그 한인촌에 간 거죠. 한인타운에 가서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오토바이 타고 접근하셔가지고 뭐 베트남에 오늘 오셨어요? 뭐 너무 반가운 거예요. 뭐 야, 해외에서 한국인도 만나고 동포 만나고 너무 반갑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은 뭐 혹시 뭐 집 구하는 거 집을 구해준다.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집을 구해준다. 그 다음에 뭐 회사 만들 거냐, 앞으로 계획이 뭐냐. 그래서 뭐 회사 만들 계획이 있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또 이제 도와준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에서 처음에 와서 뭐 하겠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먼저 베트남어 공부하고 한 1년 동안은 베트남어 공부하고 여행 다니고 베트남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다음에 시장 조사하고 뭐 물가 체험하고 적응 훈련하고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처럼 제 이야기에 저처럼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 도피해 온 사람들 또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숨겨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시오패스라고 있죠. 소시오패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사이코패스는 자기가 나쁜 짓을 하면서 그게 나쁜 짓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소시오패스는 알아요, 그것을. 알면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사람들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뭐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실패했다든지 또는 적응을 못했다든지 해서 베트남에 무비자 15일이 있으니까 베트남에 들어와서 뭐 이제 베트남에 오면은 베트남에 뭐 많은 또 여자들도 만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저 국제 결혼의 피해. 물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피해자들 사례를 제가 상담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런 경우 또는 뭐 같이 사업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굉장히 뭐 자신이 베트남의 뭐 총리 뭐 집안을 안다. 뭐 베트남의 뭐 주석궁 뭐 집안을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는 사람들. 사업을 하려면은 누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준비됐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베트남어가 얼마나 준비가 돼 있고 또 적응이 얼마나 돼 있고 행정 처리 능력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누구를 뭐 안다 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별로 사업을 하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베트남에서 많이 좀 이렇게 좀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믿다가 이렇게 겪었던 것 같아요. 믿다가. 굉장히 믿다가.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뭐 어떤 사무실을 좀 맡겨달라. 뭐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뭐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베트남 사람들 경우에는 되게 친한 척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만나자마자 막 형님 막 한국에 뭐 근로자로 갔다 왔다든지 또는 한국에 뭐 결혼으로 갔다 왔다든지 이런 사람들 그뭐 형님 뭐 오빠 하면서 접근을 해가지고 내가 도와줄까요? 한국어를 하니까 은혜 한국어를 하니까 참 좋다. 그리고 한국어를 할 때 외국인이 한국어를 할 때 그 사람들의 심리를 독파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은 조금 되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어를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의 심리를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를 지금은 조금 되는데 처음에는 외국어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어를 하면 애기 말처럼 들려서 상당히 귀엽고 진솔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친한 척하고 접근하는 사람들. 이게 굉장히 그 사교성이 좋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처음 만나도 그냥 금방 뭐 이렇게 친해집니다. 근데 반면에 좋은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좋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정말 진지합니다. 관계를 맺을 때 함부로 뭐 이렇게 뭐 오빠 형 이렇게 안 하고요. 한국 사람들처럼 진지하게 관계를 맺으세요. 진지하게. 그리고 그렇게 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굉장한 호의를 베풀고 굉장한 친밀감을 과시하고 사람의 어떤 베트남 사람들 얘기로 정감을 이용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감을 이용한다. 정감을 계속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형, 동생, 뭐 오빠, 뭐 동생 사이로 가다가 그 다음 베트남 속담에 다리를 건너고 나서 널판지를 뺀다. 예? 꽉꺼우죽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딱 이용하고 나서는 탁 바로 그냥 쩌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얼굴을 딱 바꾼다라는 겁니다. 제가 많이 경험했는데 이런 얘기들 제가 해드릴게요. 베트남 사람들이 좋은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은 똑같아요.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들도 좋고 성실한 사람들은 만나기 힘들어요. 그분들은 시간 없습니다. 시간 있으면 가족들하고 보내고 친구들하고 보내야지 왜 외국인한테 시간을 줘요?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접근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베트남에서 피해야 할 사람들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한국 사람들은 할 일 없이 이렇게 배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또 뭔가 좀 도움을 드리겠다 예?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뭐 내가 굉장히 많은 어떤 베트남의 뭐 고위직 공무원들을 안다 이렇게 접근해 해서 그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상 사업을 해보시면은 그거 돈 별로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행정 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질 능력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 정말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 진짜 거리두기, 간격을 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해외이기 때문에 외로워요. 외롭기 때문에 한국인하고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마음이 막 통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계속 다양한 스토리를 통해서 저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 중에서는 똑같아요. 굉장히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 또 정감을 너무 과하게 과시하는 사람들, 이게 정감을 이용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다 이용하고 나서는 바로 얼굴을 바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아주 엄청나고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뭐 사업자 등록증 내기, 주식회사 법인 만들기, 그 다음에 뭐 비자 만들기, 뭐 이런 것들 질문을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비디오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